자, 여름이 되면은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근년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여행지가 그 텔레비전에도 많이 소개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크로아티아 지역입니다. 크로아티아.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드리아해라고 있죠. 이 이탈리아 반도와 반도의 이 동쪽 대안이 그게 바로 크로아티아 지역입니다. 달마티아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달마티아. 거기에 걸쳐 있는 나라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입니다. 몬테네그로 쭉 내려가면 그게 그리스를 거쳐서 저 소아시아, 터키로 연결됩니다. 크로아티아를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크로아티아에 대한 뭐 이야기도 많이 있고, 뭐 그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크로아티아를 배경으로 찍힌 것도 있고 하는데, 특히 두브로브니크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크로아티아에 있는 유명한 해안 도시 두브로브니크, 그건 뭐 세계 문화유산이고, 두브로브니크는 중세 때 베니스와 맞먹는 해양 도시 국가였습니다. 두브로브니크는 아주 보석처럼 아름답죠. 지붕이 그 붉은색으로, 그게 이 푸른 바다와 딱 콘트라스트를 이룬.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크로아티아를 여행을 했습니다. 저 이탈리아 북쪽에 돌로미테라는 아주 산악 지역,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에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이 발칸 국가 중에서 제일 잘 삽니다. 인구가 한 300만인데 아주 키가 크고 특히 미녀들이 많습니다. 크로아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누가 키가 제일 크냐? 한때는 네덜란드 사람이 제일 크다. 평균 키가 183cm대 이렇게 되는데 요새 통계를 보니까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사람들이 제일 크답니다. 평균 키가, 남자 키가 186cm입니다. 186cm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평균 키가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 산맥이 하나 있는데 디나르 산맥이라고, 이 산맥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답니다. 이게 남슬라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미국 같은데 이 이삿짐 센터에 가보면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이 피아노를 혼자서 그냥 번쩍 듭니다. 근데 여담입니다만 며칠 전에 몽고에서 의료 봉사 사업을 하고 돌아오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까 한국에 지금 약 3만 명의 몽고 사람들이 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몽고 사람들이 힘이 좋습니다. 육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데 역시 몽고 사람들이 이삿짐 센터에서 많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를 여행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크로아티아 그 해안가 아주 멋진 해안입니다. 그리고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그게 자그레브라고 있죠.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수도죠. 자그레브는 내륙입니다. 여기를 갔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징기스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징기스칸, 몽골, 징기스칸. 그러면서 어떤 성벽을 가리키면서 저기를 몽고 사람들이 쳐가지고 다 부수고 해가지고 뭐 무자비하게 살육을 했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징기스칸 군대가 왜 여기까지 왔지? 아니, 징기스칸 군대의 본거지는 지금 몽골인데, 몽골에서 그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아시아 대륙의 끝을 넘어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크로아티아까지 왔느냐 해서, 제가 몽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돌아와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몽골 기마군단이 크로아티아를 쓸고 다녔느냐? 그 해는 1241년입니다. 우리는 고려 시절이죠. 고려. 한참 1241년은 우리나라는 무신정권 시절입니다. 한참 또 몽고 군대한테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몽고 군대가 우리나라에 8번, 9번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 40년 동안.
그러면서 경주까지 내려와가지고 유명한 황룡사 구청탑도 불태워버리고, 똑같은 시절에 몽고 군대가 하나는 한반도로 들어오고 하나는 이 크로아티아 극동에서 극서 양쪽을 다 쳤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하면은 1240년입니다. 이게 시작이 1240년에 그때 몽골 군대의 뭐 여러 부족도 있습니다만은 징기스칸의 장남이 주치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주치란 이 장남은 그 징기스칸의 부인이 다른 부족한테 납치되어서 추장 사이에, 다른 추장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이 징기스칸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왕권을 넘기지 않았어요. 불우한 사나이죠, 장남. 그 주치의 아들이 바투라고 합니다. 바투. 이 바투가 어디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냐면은 러시아 초원지대, 볼가강 남쪽, 1240년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징기스칸의 아들들이 다 산지사방 흩어져 가지고 하나는 중동으로 내려가고 인도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쳐들어가고 또 중국으로 쳐들어오고 한반도로 쳐들어오 해가지고 부채살처럼 막 뻗어갈 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투입니다. 바투. 징기스칸의 손자. 이 바투가 원정군을 이제 발진시킵니다. 1240년입니다. 가을이었어요. 한 15만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15만. 이 15만은 전원 기병입니다. 15만의 기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였는지. 15만의 기병입니다. 기병. 연병장에 10,000명 모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병장에 10,000명을 모을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상륙사단이 있는 포항입니다. 그 상륙사단장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10,000명을 완전 무장해가지고 집합시켜서 단상에 딱 올라갔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호담한 걸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5만 명의 전원 기병입니다. 그런데 15만 명이 말은 15만 마리를 가져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1인당 4마리 정도 가져갔을 거예요. 그럼 60만 마리입니다. 이게 원정을 시작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는 거죠. 유럽을 향해서 나갑니다. 왜 4마리씩 가져가느냐 하면은 4마리씩 가져가면서 필요할 때는 잡아먹기도 하고 잠잘 때는 그 말 사이에 끼어서 따뜻하게 자기도 하고 사막을 건널 때 물이 없으면은 핏줄을 따가지고 피로서 목을 축이게 하는 이런 말, 아주 순한 말이죠. 몽고말은. 저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이 몽고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겨울에 돌파합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러시아를 동계작전을 펴니다. 이 바투의 15만 되는 몽골 기마군단이 지금까지 러시아를 겨울에 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폴레옹 어떻게 됐습니까? 1812년에 겨울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60만 대군이 몰락하고 그걸로 나폴레옹이 끝납니다. 1941년 히틀러 전차 군단을 가지고 러시아를 쳤습니다. 거기도 1941년 겨울에 모스크바 앞에서 눈보라를 만나서 반격을 당하고 해서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나 1240년, 41년 겨울의 이 몽골 기마군단은 러시아를 돌파하는 작전에 성공합니다. 유일한 경우입니다. 겨울에 러시아를 쳐서 성공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왜 성공했느냐? 얼어붙어 놓으니까 그 러시아에 강이 많습니다. 큰 강이. 큰 강을 얼어붙어 놓으니까 마음대로 건널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주냐? 그게 무슨 난로를 가져갔습니까? 뭐 전기가 있었습니까? 기름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견뎠을까? 이게 아주 신비해요. 그건 아마 이 몽고 사람들은 원래 자연 속에서 야생적으로 사는 데 터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연. 유목민족들은 자연을 잘 이용해요. 자연 속에서의 생존력이 강합니다. 자연하고 싸우지 않아요.
자연과 버텨하면서 사는 그런 비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해요. 요즘 몽고 연구는 참 많은데 어떻게 동계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 겨울에 영하 30도, 40도 가는 바람막이 없는.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에 있던 키예프 공국이든지 이런 여러 영주들을 싹 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징기스칸 이야기만 나오면 떼죽음 아닙니까? 떼죽음. 물론 잔인한 건 사실이에요. 어떤 기록에 보면은 징기스칸 그 몽골 기마군단이 당시에 저 13세기 무렵에 주로 유럽을 치면서 유럽과 중동을 치면서 죽인 사람이 3천만이 됐다고 그래요. 3천만. 그때 아마 인구는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 안 됐을 겁니다. 3천만을 죽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죠. 그러나 몽고 사람들은 전쟁할 때는 그렇게 많이 죽이지만 통치할 때는 그런 쓸데없이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몽고 사람들이 잔인성을 그 당한 유럽 사람들이 과장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 있던 여러 나라를 딱 쓸고 키예프 같은 거 이런 걸 키예프 공국은 원래 이 바이킹이 만든 나라입니다만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그때 1차 목표지는 헝가리였습니다. 헝가리는 원래 서기 1000년쯤 되면은 몽골족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마자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헝가리 민족은 유럽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몽고 반점도 있고요. DNA 테스트 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그 지배 민족이 투르크족, 몽골 투르크족은 참 비슷합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더니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괘씸하게 생각했답니다. 이 징기스칸 군단은. 우리하고 똑같은 친구들이 기독교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대항을 한다고. 그래서 헝가리를 딱 목표로 해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군대를 네 갈래로 나누어가지고 대기동전을 펼칩니다. 그때의 전사 기록을 보면은 히틀러가 전차 군단으로 기동전을 폈던 규모보다 더 큽니다. 더 빨라요, 또. 기마군단이. 거대한 규모의 기동전을 펼쳐가지고 1241년 봄에 이 헝가리로 이 4개 군단이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사조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무희라고 있습니다. 무희에서 헝가리 군대를 딱 포위를 해가지고 하룻밤에 7만 명을 몰살시킵니다. 7만 명을. 제가 1996년에 몽골 벨트를 취재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간 적이 있습니다. 무희란 데입니다. 무희. 거기 보니까 무희 대회전 750주년을 맞아가지고 1991년에 무희 전투 기념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 기념관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타타르, 이거 몽골족을 가리킵니다. 타타르는 헝가리 군대 집결지를 향해 활을 쏘기 시작했다. 타타르의 화살은 멀리서 날아오는데 헝가리의 활은 짧게 날아 적진에 이르지 못하니 절망, 무력감,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도망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헝가리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이 바투의 몽골 군단은 더 서쪽으로 나갑니다. 왜 서쪽으로 나가느냐? 이 헝가리를 다스리던 벨라 4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크로아티아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드리아해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투는 2만 명을 별도로 떼내가지고 벨라 4세를 잡으라 해가지고 보냅니다. 이 몽골 군대의 특징은 꼭 적의 사령관을 추격합니다.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을 무력화시키고 잡아야 전쟁이 끝난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세르비아, 이 크로아티아에 있는 산맥이 보통 높이가 한 2,000m 됩니다. 산악지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티토라는 사람이 이 산악지대를 무대로 해서 독일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험준한 산악인데 그걸 넘어가지고 잡으러 갑니다. 아마 이때 오고데이 황제가 당시에 몽골 황제인데 이 사람이 죽지 않았더라면 아마 벨라 4세는 잡혀가지고 이 몽골 군대는 크로아티아를 넘어서 아마 독일 쪽으로 들어가고 이탈리아로 넘어가고 더 나가서 저 프랑스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때 오고데이 황제가 죽었어요. 자, 황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몽골은 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쿠릴타이라는 일종의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가 1년, 2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차기 황제를 뽑아요. 근데 바투도 자기도 황제의 후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물립니다. 벨라 4세를 잡으러 갔던 이 크로아티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몽골 기마 군단을 물려가지고 다시 몽골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이 살았어요. 유럽이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우연하게 유럽이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흔적이 지금 머나먼 이 크로아티아에 남아 있다는 거죠. 남아 있습니다. 이 전사 기록을 보면은 몽골 기마 군단은 헝가리 정복전에서 하루에 100km를 주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차를 가지고 그냥 전격전을 펴도 하루 100km 못 나갑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하루 100km를 나갔습니다. 물론 이 헝가리는 대초원지대입니다. 이 훈족도 흉노족과 같은 맥락의 이 훈족도 4세기, 5세기에 헝가리의 진을 치고 이 유럽 로마를 침략을 했는데 게르만족도 치고 했는데 이 헝가리가 유목민족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대초원이 있으므로 말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목초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헝가리는 항상 이 유목민족들이 유럽으로 쳐들어가는 그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헝가리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 지형 지물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몽골 기마 군단의 이런 무시무시한 전투력의 원천은 뭐냐 하는 연구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에서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넓은 국토를 차지했고 더구나 동서양을 통합을 했습니다. 고려를 건너서 일본까지 치고 남쪽으로는 인도도 치고 월남 건너서 또 인도네시아에 상륙한 적도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가지고는 지금 말씀드린 크로아티아까지 가고 이러니까 당시 문명국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비결은 뭐냐? 그것은 몽골 기마 군단의 전투력이다. 몽골 기마 군단은 뭐냐? 바로 기동성이다. 기동성이 가장 중요하다. 즉 전쟁을 할 때는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몽골 기마 군단이 왜 이렇게 스피드를 낼 수 있었느냐 하면은 전원 기병입니다. 일부 보병이고 일부 기병이 섞여 있으면은 기병이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보병의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이건 전원 기병입니다. 그러니까 보급 부대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전원 기병을 하려면은 무장을 좀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영화에 보면은 중세 때 유럽의 기사들, 로보캅 같지 않습니까? 로보캅 같은 기사들 그 복장,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말까지 또 갑옷으로 씌웁니다. 기사의 무장이 보통 무게가 40kg쯤 됐습니다. 말에 씌우는 갑옷의 무게가 100kg 됐어요. 이 사람들은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하면은 화살을 견딘다? 이거 아주 수세적인 겁니다. 소극적인 무기체제예요. 그러나 몽골 기마군단은 어떠냐면은 갑옷도 가죽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앞만 가립니다. 등은 안 가려요. 앞만 가려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간편하게 했다. 그래서 스피드를 최고로 중요시해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심플리시티죠. 그런데 스피드를 내려면은
그 조직이 간단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스피드를 낼 수 없습니다. 즉, 보병과 기병이 혼재되어 있으면 스피드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보병 스피드에 맞춰야 됩니다. 전원 기병이니까 스피드를 낼 수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스피드를 내려면 조직은 심플해야 된다. 스피드는 심플해야 돼. 심플리스틱. 스피드는 심플한 조직에서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심플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 거냐? 심플한 조직은 어떤 거냐? 이런 조직입니다. 사장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통화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하는 이런 조직입니다. 중간 단계를 안 거치고, 이 중간 단계가 복잡하면은 이게 심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조직이 아주 막 사다리 꼴이 돼가지고 개통을 많이 밟고 과장이 사장한테 보고하려면은 중간에 거치는 사람이 차장도 있고 뭐 상무 있고 전무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조직을 간단하게 하고 보고 체제를 단순하게 하는, 또 결정을 빨리 하는 이런 조직이라 해야 된다. 그런 조직이 있으려면은 그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셀프 컨피던스. 그래서 3S라고 그래요. 몽골 기마 군단의 성공 비결은 스피드, 심플리시티, 조직이 심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하는 데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셀프 컨피던스. 이것을 3S 전략이라고 합니다. 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잭 웰치라는 사람인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아주 전설적인 경영자였습니다. 1990년대 가장 유명한 경영자였죠. 이 사람이 징기스칸 몽골 군단의 성공 비결을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사 경영에 그냥 그대로 도입했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국지 읽듯이 아주 누가 뭐 싸움해서 제 1등이냐 하는 그런 차원의 호기심도 중요하지만은, 전쟁에서는 이기고 지는 승부가 인간과 조직의 관계 속에서 또 전략 이런 데서 나오니까 그 전쟁 연구를 많이 하면은 인생 설계도 좋고 조직 운영에도 좋고,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념 대결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서 남북 통일할 때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하는데도 원용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의 기마군단의 3S, 스피드, 심플리시티, 셀프 컨피던스.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이 단순해야 된다. 조직이 단순하려면 거기 구성원들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3S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